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베트남 시장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충분히 이제는 좀 큰 조정이 지난 이후에 베트남은 신흥시장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번 우겨봅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네. 베트남 현지를 좀 연결할까 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늘의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네.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13년째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베트남에서의 한국에서 베트남 바라보는 책을 또 많이 쓰시고 바로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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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거 맞아요? 네, 베트남 호치민에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서울에 계신 것처럼 병만 보여서 2023년 베트남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입신양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한국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8, 9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했을 때 외신들이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국적 자원들을 말했잖아요. 베트남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2011년 3월에 베트남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어요. 급여가 23만 원에서 25만 원밖에 되지 않은 저희 직원들이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IT 관련된 거에 대한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근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1년도인데 길거리의 허름한 카페나 식당에서조차도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근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인터넷을 잘 깔아놨습니다. 통신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베트남 IT 창업 열풍이 정말 붐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2위 국가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을 달성하는 중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도 정말 2030년이 되면 충분히 그 정도 국민소득 가능하다고 보시는 충분히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있었던 하이테크 산업들이 베트남을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삼성이나 LG그룹이 이미 베트남 북부지방에서 이미 산업기지도 다 깔아놨지만 애플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애플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고용한 인원이 20만 명이에요. 올해부터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맥북이 생산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뭐 시장은 조립 단계이지만 아이폰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호치민이 수도인지 하노이가 수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치민의 인구가 1,200만 명이고요. 하노이의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하노이도 조만간 1,000만이 될 건데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북쪽과 남쪽 두 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은 베트남이 되게 더디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는 하이퐁이라고 하는 또 LG그룹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가 있고요. 중부지방에는 많이들 여행 가시는 다낭이 인구 한 150만 명 되는데 관광지로서 빠르게 발전했고요. 그리고 남부에는 메콩강 쪽에 건서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한 150만 명 되는데 호치민의 배후 도시로 해서 농수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도시로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메가시티와 세 개의 광역 도시가 이제는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 개발 국가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1억에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전체 인구 평균 연령이 32.5세밖에 되지 않아요. 젊군요. 인구의 70%가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거든요. IT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옷 만들고 10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이테크 산업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성장은 이제 누가 봐도 정말 가슴 뛰게 흥분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저는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쏙쏙으로. 쏙쏙 됩니다. 예. 작가님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네, 네, 그곳에서 잘 지내시면서 한국과 베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제가 한 투를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꼭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최고의 분들만 모셔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네. 칭찬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정말. 박사님 왜 웃고 계세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베트남 시장 정말 네. 매력적인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투자에 관련 얘기를 하려면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보고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시장에 들어간 게 2006년이라고 했었는데요. 2006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도 있었고 또 뭐 제2중국이다 WTO가 이런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2007년까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년도에 조정을 받았고요. 2016년에 다시 저희가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시장이 100% 이상 올랐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겪고 네. 다시 조정을 받고 여러 시장과 마찬가지로 또 거의 한 100% 정도 올랐다가 작년에 다시 빠졌는데 베트남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외부 환경이나 또는 펀더멘탈 요인도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좋은 그 경제 여건이나 재료만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시장은 그런 위기 요인들이 반영돼서 버블이 사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미 되겠습니다. 다 조정이 끝나. 예,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정받은 것 외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부정 관행이나 이런 걸 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방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베트남도 테마 투자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오르는 걸 보고 삽니다. 은행의 판매 채널들도 할 때 시장이 오르는 걸 보고 하게 되니까 쭉 올라가다가 늦게 들어온 분들은 조금만 꺾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펀더멘탈 여건에다가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충분히 조정받은 시점에 들어간다면 조정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요. 많이 상승해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오래 가져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들에게 진짜로 좀 돈을 벌 수 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걸 캠페인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셨어요. 네, 아니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험이 항상 리스크가 문제인데 네. 이 위험 요소까지도 이미 뭐 제거된 상태라고 하니까 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지만 네 그렇죠. 지금 정도라면 많이 제거된 상태라서 안전한. 근데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이 빠져 있을 때는 안 사거든. 꼭 오르는 걸 보고 그것도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사람 생기는 마음이 그래요. 자꾸 빠져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르면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요, 네, 기자님? 빨리 잡아야지. 이게 한투 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투 운용이 잘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들이 돈을 벌어서 그 결과로 우리 회사도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지금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네. 충분히 그 분위기는 인지를 하겠는데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발달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상장사에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시가총액의 업종 구성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 이런 쪽으로 좀 업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만 보면은 내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 1위인 대표 기업이 이제 베트남 무역은행이라고 해서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고요. 한국의 약간 수출입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2위가 이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빈그룹이 있습니다.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부동산 개발로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기업의 색깔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제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유통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네. 접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조금 제조업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빈그룹이 상장이 돼 있고 그 계열사로 이제 빈홈즈라든지 빈컴 리테일도 같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내수가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베트남의 전체 GDP를 분해를 해보면 60%가 민간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인구가 9,800만 명이니까 이렇게 내수가 가는 충분히 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수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보자면 한국의 CJ 같은 느낌을 주는 마산그룹이 있고요. 네, 비나미크라는 유제품 회사가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네, 기업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기자님,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때 가장 중요했던 분야가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네. 또 이제 자동차, IT, 네. 또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네. 베트남의 경우는 이쪽은 어떤가요? 연구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 시장을 움직이는 최대 민간 기업들이 가장 주력하는 거는 전기차라든가 반도체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그렇죠.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국유 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국민분들이 반발이 엄청 났잖아요.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국유 기업 민영화를 굉장히 주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베트남 정부가 한 발표가
141개의 구구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19개의 구구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어요. 2025년까지. 매우 적극적이네요. 네,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80개 되는 구구기업을 민영화를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구구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런 우려들은 아직 좀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베트남이 참 유연하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네. 면에서 봐도 외교 면에서 봐도 그렇고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또 경제 면에서 정말 유연한 국가가 아닌가 유연성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이제 베트남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박항서 감독님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박 감독님만은 아니지만 어떤 호감도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따뜻하죠. 일단 한국 자체가 그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롤모델 국가예요. 영감을 주겠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도상국들한테 한국은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주의를 같이 이뤄낸 국가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지만 이 나라가 참 저력이 대단하다 해서 저렇게 가고 싶다는 롤모델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아까 이제 유영국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 시스템이 달랐고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해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베트남이 성장을 하고 또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두 국가 간에 불편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미리미리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베트남에 여행을 가거나 방문을 하게 됐을 때도 그런 마음을 좀 잊지 않고 간직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베트남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베트남에 이제 지금 이런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펀드에 하는 방법, 세 번째는 ETF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많이 투자를 해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타이밍이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펀드나 ETF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펀드는 지금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 펀드가 웬만한 운용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주식형 경우는 1조 정도 되고 한두 운용이 한 6,500억 정도, 3분의 2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합형이 3,500억인데 2,500억을 저희 한두 운용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ETF는 한두 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 주식인 VN30을 벤치마크로 해서 한 배짜리가 있고요. 또 그거를 레버리지한 ETF, 그래서 에이스 베트남 VN30 하는 한 배짜리하고 에이스 베트남 VN30 레버리지 두 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배짜리 투자하시면 충분히 베트남 그 주식시장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확 치고 나오려면 한번 타자의 심장으로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 원조 맛집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원조 맛집 맞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베트남, 정말 베트남 다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좀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제가 베트남에 제일 부러운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구 문제예요. 투자하실 금액 전부를